안녕하세요, 그냥요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저를 포함한 많은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진짜 그렇다고 해가지고 IMF처럼 외환위기가 오고 정말 우리나라 망하는 거냐 라고 생각해보면 그 정도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물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블룸버그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관세를 때린다면 한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트럼프가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에다가 60% 관세를 매긴다고 했고요. 전 세계에다가 20%의 관세를 매긴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한국 경제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줄 거다 라는 분석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숫자를 이야기했는지 말이죠. 뿐만 아니라 트럼프 효과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하나 블룸버그에서는 지적하는데요. 트럼프 효과는 뭐냐면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물건을 보내줘야 된다라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미국에다 물건을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혹시라도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관세를 막 이런 식으로 때려버리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선적을 하는 거죠. 미리 보내, 미국으로 미리 보내 라는 수요들이 있을 거라서 아마도 최근에 보고 있는 경제 상황은 생각보다 과장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효과가 끝나면은 뭐야 왜 이렇게 안 좋아?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다라는 것은 좀 특이한 포인트였던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관세라는 거 있잖아요. 이 관세라는 거는 이게 미국이 왜 그러는 거냐,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관세를 매긴다고 하고 그러는 거냐 라고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를 아셔야 되는 것 같아요. 고승현 박사님이 얼마 전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셨죠.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패권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일종의 공공재 같은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공공재다 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이거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냥 패권 국가에서 그럴만 하니까 그냥 공짜로 줬던 겁니다. 뭐를요? 자유무역을요. 자유무역은 이제 끝났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내세요? 관세를 내세요. 공짜가 아니에요. 이거 미국이 패권을 쥐기 전에 어땠습니까? 영국이 어떻게 했어요? 식민지를. 일본이 한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뭐 물건 만들어 준다고 뭐 돈 줬어요? 안 줬잖아.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원래 자유무역이라는 거는 공짜가 아니야. 공공재인데 미국이 그냥 그동안 살만해서 줬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답답한데, 제가 얼마 전에 서울 머니쇼에 가서 박소연 이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이란 나라가 가장 강했을 때는 미국의 건국 초기였다라고 합니다. 건국 초기에 왜 이렇게 미국 경제가 좋았을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그때는 미국 국민들이 세금을 안 냈답니다.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국가가 운영되나요? 국가가 운영되는 방법이 있죠. 관세. 다시 말하면 미국이란 나라가 건국 초기에는 자국에 사는 그런 국민들한테 세금을 내라고 하지 않고 니네 돈 버는 거 있으면 다 니네들이 써. 그냥 괜찮아. 세금 안 내도 돼. 왜? 난 부자니까. 왜냐하면 관세를 걷거든 라고 했다는 거고요. 그 상황을 다시 재현하러 가는 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관세라는 것은 자유무역의 비용이고 원래는 공공재로 주어지던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해보면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중국에 대한 관세, 전 세계에 대한 관세, 이 숫자가 비록 다 현실화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현실화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요, 중국에다가 60%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혹은 전 세계에 20%의 관세를 부과했을 때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보니까요, 전 세계 모든 국가에다가 20%의 관세를 매겼을 때는 무려 한국의 수출이 55% 감소한다고 합니다. 뭐야, 이거 반토막 난다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놀라운 사실은 중국에다가만 60%의 관세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수출은 45% 급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야, 이것도 반토막이네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실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물건을 만들 때, 즉 제조할 때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것보다 2배 이상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외에서 안 받아주면은 큰일 나는데, 그 중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중간재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간재를 중국이 안 받아가면 중국에서 60%의 관세를 맞고 만약에 수출을 못 해가지고 야 한국 니네도 중간재 갖고 올 필요 없어, 우리 물건 안 팔려 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45% 줄어든다 라는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좋은 거 있냐? 없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의 가치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약세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 달러가 워낙 강세를 보이고 있죠.
아시죠? 제가 아침마다 모닝을 통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12월 FOMC 회의에서는요, 금리 인하 없어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금리 인하 없습니다. 혹시 기대하신 분 있나요? 없습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12월에는 금리 인하가 없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원화가 약세가 되죠. 그럼 뭘 못하나요? 금리 인하를 못해요.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못합니다. 그래서 블룸버그에서도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초반에는 금리 인하 못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현실화될 조짐이 보이면 어쩔 수 없이 많이 해야 될걸요? 그래서 내년에도 금리 인하 한 4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어떤가요? 좀 많이 우울하죠? 지금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 망할 것 같지만 그 정도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요,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가계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대외, 해외에 있는 거죠, 순금융자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얘기를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일단 우리나라에 있는 거 말고 해외에다 놔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서학개미를 포함해서 해외의 자산을 산 거 말이에요. 그런데 순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부채를 뺀 걸 말합니다. 부채 빼고 순금융자산이에요. 근데 자산은 자산인데요, 금융자산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실물자산이 아니고 금융자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은 먼저 순금융자산까지 가기 전에 우리나라의 부채, 순대외 부채가 얼마큼 늘었는지를 봅시다. 2007년에 0.5조 달러 정도 수준이었던 부채는요, 계속 이렇게 늘어나다가 조금 늘어나다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가장 피크였던 코로나 당시에도 1.6조 달러였고요. 지금도 1.6조 달러입니다. 살짝 줄어들긴 했지만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부채는 이때부터 거의 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대외, 해외에서 빌린 돈은 없다는 거죠.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들고 있는 자산은 처음에는 부채가 더 많았거든요. 이게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가파르게 올라가서 지금은 2.5조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와, 이게 지금 이게 많이 해외 나가서 돈 번 거예요. 해외에다가 돈을 많이 투자하기도 하고 해외 자산을 사기도 했고 실제로 이익도 나고 해서 2.5조 달러까지 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그림을요, 대외 순금융자산을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대외 순금융자산을 그리면 처음에는 마이너스 0.2조 달러였어요. 즉 부채가 더 많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2015년을 기점으로 플러스로 돌아서기 시작하고요, 매우 가파른 속도로 증가해서 지금은 1조 달러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생각해 보셨겠지만 우리나라는 대외 순금융자산은 플러스 1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달러 강세, 즉 원화 약세가 되더라도 이만큼의 순자산을 해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 내용인데요, 금융자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금융자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려보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금융자산 뭐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뭡니까? 주식 생각나시죠? 해외 주식. 그리고 채권 생각나시죠? 해외 채권. 근데 이거 여러분 실물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애플 주식 본 적 있어요? 아니면 미국 채권 사진 TLT를 사셨잖아요. 이거 본 적 있나요? 이거 본 적 있어요? 실제 실물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금융자산은요, 실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똑같은 표현으로 바꾸면 뭐냐면은 바로 계약입니다. 이거 이 돈 주고 네가 이거 산 거지? 그러면 애플의 한 주만큼의 주인이야 네가. 이건 계약이야. 그래서 내가 애플이 무슨 일이 생기면 너한테 꼭 알려줄 거고, 애플이 잘 되면 주가가 오를 텐데 네가 도움이 될 거고, 이런 식의 계약이라는 거죠. 계약. 금융자산은 그래서 계약의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의 함수냐면요, 당연히 신뢰의 함수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계약을 믿을 수가 없고요, 계약을 믿을 수가 없으면 금융자산에다가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저장해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요, 지나치게 똑똑해서 우리나라의 주식이나 채권같이 신뢰가 없는, 그래서 가치를 저장해 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산이 아닌 해외 주식을 포함해서 여기는 그래도 저장해 놓을 만하다 라고 생각하는 해외로 순자산을 많이 이동시켰다는 거죠. 부채를 늘려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순자산 자체가 늘어났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 정치인은 지나치게 무능한 반면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지나치게 똑똑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외국인 투자자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당히 기분 나쁜 표현이었는데 저도 반박을 못 하게 되겠더라고요. 대한민국? 거기 부동산만 거래하는 데 아니야? 그 중국이랑 뭐가 다른 거지? 그 부동산만 거래하는 저기 후진국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제가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정치인을 포함한 많은 부자들은 다 부동산으로 부를 읽었죠. 왜냐하면 부동산을 여러분이 집을 하나 사잖아요. 그럼 그 집은요, 내 겁니다. 내 거. 내 거가 돼서 그 집에 눌러 앉아가지고 점유를 할 수 있어요. 점유를 통해서 내가 확실히 이거는 내 거라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이 가진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계약인데, 분명히 계약인데, 쌍방간의 계약인데 뒤통수를 맞는 경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더 이상 못 믿겠다, 신뢰가 없다 라고 해서 여기다가 저장해 놓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나라가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상황은 중국과 비교했을 때 별반 다르지 않다 라는 그 외국인의 인식이 100% 틀렸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야, 우리나라도 환율 1,400원 넘어가고 1,500원 가면은 우리나라 또 IMF 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나치게 똑똑해서 벌써 해외 자산을 1조 달러나 들고 있어요. 1조 달러면 얼마인지 아세요? 코스피의 절반이에요. 코스피의 절반만큼을 대외 순 자산으로 들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1997년에 IMF가 왔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금 팔아가지고 나라 구한다고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던 나라의 정부의 관료들은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하는지 생각도 안 하고 신뢰를 쌓지 못하고 금융자산, 우리나라에 있는 금융자산, 이 좋은 자산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쌓은 그 부를 저장해 놓지 못하게 만드니까 다 빠져나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잘했기 때문에 IMF는 안 온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다행스럽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씁쓸하기도 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가 그냥요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냥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게 만든 많은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금융자산에도 내가 가진 가치를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퍼뜨려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